번째 소식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 신당 창당을 향한 행보가 네. 점점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거침없이 하이킥 수준인 거침없이 쭉쭉 네, 구체화되고 수준인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네. 온라인으로 지지자 연락망 확보에 나섰는데 이틀 만에 3만 명 넘게 등록한 걸로 나오네요. 어제 됐으니 그렇죠.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게 지지자 그룹이라고 하는 이유는 당원 창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비 당원 혹은 당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어서 네. 지지자 모임 이렇게 일단 모임을 만드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분들이 예비 당원 거쳐 본당원으로 넘어갈 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네. 어찌됐든 그동안 여권 안에서는 이준석 신당 허상이다. 그리고 창당 준비 1도 안 돼 있다. 실체가 없다. 일단 정당을 하려면 최소 5, 6개월의 실무 기간이 걸치는데 되겠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소위 이준석 신당 창당 뻥카론. 예, 불가론. 이제 이런 게 사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 실체가 있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국적인 상황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쭉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경기 포함해서 서울, 경기는 압도적으로 거의 한 10,000명씩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도 대구, 부산, 그다음에 인천 이런 데는 이제 1,000명, 2,000명 단위가 넘어가는 경북 이런 데는 그렇고요. 해외에서도 671명이 가입을 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지금 해도 전국 정당 출범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 정도이죠. 방금 보신 그러니까 거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페북에 직접 올린 예, 어제 밤에 어제 한 7시 30분경에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쭉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올렸던데 아마 오늘 되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이준석 신당이 가시화되고 구체화되니까 여의도는 발칵입니다. 예. 이거 봐라. 가만 있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야, 처음부터 계산 좀 다시 해보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정당 출입 기자들 조금 발걸음이 젠걸음이 되고 있다. 좀 더 취재할 게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언급하신 이 전 대표가 SNS로 공개한 지역별 참여 숫자가 눈길을 끄는 게 네. 서울 경기 지역만 합쳐도 거의 2만 명에 달해요. 2만 명 그렇죠. 예. 19,179명 지금 발표된 숫자만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만 명이 넘어갔는데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의 그렇습니다. 지지자 그룹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여러 가지로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수도권 스윙 보터들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동네별로 다 쪼개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언제 한번 분석을 해드린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총선 때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이 이제 강서 같은 경우 싹쓸이를 해요. 그러니까 가불병 세 지역구가 전부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 지역구가 지금 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 대표가 이겨요.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로 넘어가면 송영길 후보가 3만 몇천 표 차이로 집니다. 그러니까 전 동네 화곡동, 가양동 그 강서구 안에 있는 동네들이 고르게 싹 다 집니다. 예. 이제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 어떤 전략, 어떤 메시지, 어떤 전략으로 나서느냐에 따라서 지지 정당, 지지 후보가 막 바뀌는 동네다.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이렇게 소구력이 있다는 것은 하루 만에 한 2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수도권에 있는 스윙보터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일단 세대별로 제가 이제 물어보는데 잘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세대별 분석이 좀 나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20, 30, 40이 많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 심판론하고 맞닿아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나온
그 데이터 분석을 쭉 해보면 압도적으로 40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린 세대입니다. 많이 빠졌죠. 예, 굉장히 떨어지고 초반에 20대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엔 그래도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20, 30, 40은 거의 뭐 10%대 수준의 그런 지지율을 보이는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보자면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한정당의 모습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분석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자면 이준석 신당이 뭐 대구 출마,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출마 얘기하고 영남 대안론 이런 등등을 얘기했지만 역시 TK가 격전지가 아니라 내년 총선은 수도권이 격전지고 수도권에서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면 선거 3파전 구도가 됐을 때 상당히 유권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만한 그런 선거 국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론 레이몬드 님이 네. 구글 폼에 나이를 수집을 안 했다고 얘기를 그렇구나. 하시네요. 예. 그러면 세대가 이 나오니까 성별은 한 것 같던데 네, 예. 나이가 안 안 들어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있었다라고 예.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전 대표가 이번 연락망이 뭐 신당 창당 발기인 당원 명부로 활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사전 작업으로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나를 그렇죠. 지지하는 지지자 그룹이 네. 실제적으로 이 정도 모여들었다라고 예. 매번 이제 SNS에 공지를 올리는 것조차 이제 정치 행위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숨만 쉬어도 정치 행위입니다. 심표 하나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 그리고 그날 옷을 뭐 입었는지 무슨 색깔을 입었는지. 광주에서 이름표 그 토크 콘서트 하는데 이름표를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정치인들한테 모든 것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자들이 그냥 여일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다 그런 거 작정하고 오고 이러는데요. 100% 저는 신당 창당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당 창당에 앞서서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보겠다라는 어떤 가늠의 표식일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종배의 시선 집중 나와서 이 창당선언 관련해 가지고 김종배 진행자가 네. 너무 뜸들이는 거 아니냐라고 네.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네. 대한 답변 잠깐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그냥 뜸들이지 말고 예. 그냥 창당 선언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뜸 들이는 거 아닌데요. 원래 다 이렇게 합니다. 네. 아니 창당 시점을 언제 하는 거 말고 네.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하는 거 말이에요. 선언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보통 12월 말쯤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뭐 간보고 뜸 들이는 게 아니라요. 원래 총선 앞두고 이런 게 있어요. 국민들께서 정치 고관여층 말고 네.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보통 총선 때 예. 총선에 대한 관심을 한 3개월 전쯤에 형성하시는 경우 많고 예. 특정 후보에 대한 관심, 지역구 후보에 대한 거는 한 달 전부터 형성하시는 경우 많아요. 선거 기준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아무튼 그럼 정리하면 창당은 기정사실이고 다만 택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니죠. 제가 그렇게 하지만은 앞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뜸들인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이렇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창당을 했어요. 근데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그 개과천선하셔가지고 아 예. 갑자기 막 홍범도 장군 중산 제자리 갖다 놔라 이리 버리면 전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예. 아 예. 그럼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낮죠. 근데 네. 지금 저러니까 뜸들인다는 얘기가 나오지라고 네. 이제 박인규님은 솔직히 너무 뜸들이긴 함. 정치인들도 저렇게 둘러서 말하는 거 좀 답답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 사모님은 뜸 너무 오래 들면 죽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면을 좀 음. 짚어본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정치적으로 뭉치는 수법이죠.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고 이 경우 저 경우 500까지인가 50까지인가 제가 좀 약간 헷갈리는데 하여튼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상정하고 이과생답습니다. 문과하고 달라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놓고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거 다 정리 작업하고 있다.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공과의 X 이렇게 치면서 요 경우가 안 되면 다른 경로, 이 경우가 안 되면 다른 경로 이렇게 취합해서 가고 있다고 하니까 수학적으로 정치하는 사람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네. 그래서 뭐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는 아직 준비하는 거 없고요. 뭐 다시 돌아갈 여지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콰이강의 다리는 그냥 건너온 이런 상황이 강은 됐고, 건너온 상황이다. 강은 이미 건너온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크한 매버릭님이 뜸들인 밥이 맛있긴 합니다. 아, 라고 하셨고 겨울아이님은 원래 뜸들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뜸에 대해서도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 신당에 현역 의원 20명 이상이 합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당장 현역 의원들이 나 이준석 신당으로 갈 거야라고 선언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대체로 그래서 니네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어? 그래서 내 자리 있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얘기 들어보고 아닌가? 그래서 좀 주저주저 하는 분들도 있고 아 잠깐만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한번 건너가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주변 관계자들 취재를 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양다리들이 많아졌다. 양다리가 예, 많아졌다. 양다리들이 많아졌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에서 아유 제가 무슨 안 갑니다.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물밑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슨 하고 계획이야? 있어요? 무슨 계획이야?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치권의 양다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 그건 얘기하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이제 12월 12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를 즈음해서 아마도 상당한 정치권의 격변이 있을 걸로 보이고 예컨대 이준석 신당이 실체가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 대여섯 명 이상의 정치인들은 이준석 신당에 결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많아질지는 이게 뻥인지 아닌지는 12월 말 가봐야 알 것 같다. 근데 그 전에 찬찬히 다양한 경로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모습을 보이고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친박연대처럼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해 들으면 상당히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예컨대 보수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보수 노선을 가지고 이제 무너져가는 국민의힘을 접수하러 들어오는 방식이라면 모를까 뭐 그 전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예컨대 짬짬이하는 방식으로의 정치를 할까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광주를 찾았죠. 네. 부산 다음으로 광주에서 토론을 연 건데 이제 경쟁 상대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흘러간 물 취급을 하던데요. 전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러니 저러니 해도 1년 반밖에 안 된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거침없이 일격을 가한 것이죠. 이미 그분은 3년 반 후면 이제 정치 안 할 뿐이다라고 규정을 뭐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얘기 잘 못하거든요. 다른 정치인들이. 근데 이제 가감없이 이준석 전 대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하고는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이제 선언으로도 읽히는데 재밌는 포인트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 그 시선 집중에서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 안에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뭐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늘 미래 권력에 줄을 서지 현재 권력에 대해서는 심판 가능한 권력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큰 틀에서 중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언제 정치에 등판을 할 거냐. 등판을 해서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하고 보수 안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 거냐. 그랬을 때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가 보수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될 거냐. 이건 굉장히 이제 재밌는 기자들 입장에서 보기에 분석해봄직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을 경쟁 상대로 이렇게 직격한 것은 정치적으로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두 사람이 좀 다르긴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출신 배경 뭐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정말 파락군, 강남 파락군이에요. 그래서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법대 뭐 이렇게 해서 평생 검사만 해온 거고 특별하게 다른 직업을 해본 적은 없는 뭐 이런 분인 거고 이준석 대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서울과학고등학교 상계동 출신이고 그리고 뭐 하버드 졸업하고 들어와서 이제 이따 교육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박근혜 전 그때 비대위원장이죠. 그 네. 시절에 그 픽업이 돼서 정치권에 이제 발을 들인 이런 케이스여서 두 사람의 어떤 살아온 이력이랄까 뭐 이런 것은 굉장히 다른데 같은 보수지만 보수 안에서 어느 지점에 어떤 담론을 만들고 포커스를 두고 정치를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내게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질문한다면 단언컨대 상계동 20평대 아파트에서 사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던 이준석이 다시 태어나도 정당 대표가 될 수 있고 그 이상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답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현실의 평범한 상계동의 이준석들은 하버드 유학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예, 정당 대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평범한 이준석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 대안을 내놓을지 거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내놓는 게 소구력이 있을지 이준석 전 대표가 내놓는 정치적 대안 정책적 대안 이런 것들이 소구력이 있는지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볼 일이다. 근데 앞으로 둘 다 시작은 안 한 상황이고 이준석 전 대표가 먼저 조금 12월 말이니까요. 먼저 스타트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한동훈 장관도 경우에 따라서는 12월에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TV조선 단독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두 사람이 비슷한 시점에 창당도 하고 정치에 입문도 하고 뭐 이럴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올 연말이 굉장히 뜨거울 텐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시지를 봐야겠네요. 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이 전 대표가 온라인으로 지지자들 연락망 구축한 데 대해서는 당 구성원으로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아니, 했어요. 너무 당연하죠. 예. 그리고 사실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사실. 예, 너무 불편하죠. 그리고 안 했으면 좋겠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당 안에서 노원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이죠. 당협위원장 하면서 거기서 출마해서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붙든 떨어지든 거기서 그냥 출마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어떤 정치적 활로가 생긴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선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그 3파전으로 돌렸을 때 이제 민주당이 돌려봤던 것 같아요. 이 돌린 내용을 들어보면 이준석 신당이 출연했을 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양쪽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그 표심의 핵심은 무당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 중도 개혁 진영에 있는 무당파들이 앞서 이제 말씀드린 스윙보터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가 괜찮아. 그리고 2030 세대들에게 울림이 있어. 그러면 확 쏠림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수많은 청년 정책을 낸들 그에 대한 소구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울림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당 공이 청년 정책에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박정화 대변인이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보수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상징하는 곳은 보수이기 때문에 그 진보의 표보다는 보수의 표를 훨씬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선거가 3파전으로 벌어진다 했을 때 동네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3등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굉장히 선거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수도권 선거에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뜯어 말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대구를 방문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 이긴 대구 시민들을 평소 존경해 왔다고 말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출마할 결심을 굳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오늘 뭐 꼭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또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내긴 했던데요. 저의 중요한 일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이번 내일인가요? 네. 그 대전 카이스트에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대전에 현충원도 있고 그래서 어떤 또 호국 관련된 발언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메시지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스마일 센터에 갔으면 그와 관련된 법무행정과 관련된 말만 하고 정치 관련해서 출마하실 겁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점점점 기자들이 이렇게 썼을 텐데 너무나 명징하게 대구 시민들을 평소에 존경해 왔고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웠고 총선이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고 범죄 피해자들을 잘 보호하고 뭐 등등등등 얘기한 것은 사실상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예컨대 내가 무슨 후보가 됐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효능감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선언으로도 들립니다. 그리고 왜 대구인가? 그러니까 왜 무슨 대구인가? 그냥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 주장에 따르면 법무부의 이제 설명 자료에 따르면 다른 도시들도 다 있는 거고 유독 대구만 간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강조를 대전도 가고 울산도 간다는 갈 얘기잖아요. 거다. 그리고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지난번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셀카 찍었을 때 저건 뭐지? 뭐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일종의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대구의 보수의 본산인 대구에 가서 시민들의 반응을 좀 보고 싶었던 뭐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반응이 뜨거웠어요. 혹시 그 표정 보셨습니까? 그 3시간 뭐 서울행 열차를 뭐 연기하고 계속 사진 다 밤 찍어줬다. 10시까지 사진 찍고 계속 사진 이제 찍어줬다면서요. 네. 7시 기차였는데 그거 미루고 10시 기차 타고 서울에 왔는데 3시간 동안 사진 찍었다는 거거든요. 정치인들도 대선 후보 아니면 3시간씩 사진 찍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일정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대체로 그냥 갑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것은 의지가 상당하다. 대구에서 내가 인기가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실감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든든한 마음으로 서울행 열차에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날 메시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동훈 장관 너무 표정이 밝더라고요. 국회 상임위 펴셨더라고요. 법사위 현장에서 보던 한동훈 장관의 얼굴과 대구에서 시민들과 만났을 때 한동훈 장관의 표정은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로 성큼 내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 이제 윤핵관 가고 검핵관 온다 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윤핵관이자 검핵관의 핵심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갖는 상징성 어떻게 보세요? 상징성이 크죠.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다들 한 몸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 여당 안에 야당 이런 구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준석 전 대표가 갑자기 정치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니냐라는 자기 정치하려면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예컨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정말 없는 대통령이에요. 부정평가가 콘크리트 부정평가가 50에서 60%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긍정평가가
40-50%는 돼야 다들 나가서 대통령 사진 걸고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제가 반드시 당선시켜 주시면 제가 국회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 도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그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컨대 정치 현장으로 가서 대구에서는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 대구에서 출마할까요? 저는 대구에서 출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전체 판에서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에 비해서 굉장히 나약한 선택을 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도 도전한다면 수도권 서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받았던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한동훈 장관에게 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 날아들 수 있고 막 이래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정치적 근육이 있냐. 지금으로서는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칼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정치권의 해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정치 경험이 없는 검사. 네.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 네. 이걸 똑같이 갖고 있는 한동훈 맞습니다. 장관이 예. 정치에 나서게 된다면 장관이랑은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많이 다르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검증을 받게 될 텐데요. 네. 이걸 잘 뚫고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마도 한동훈 장관의 노선은 반민주 비윤 구도여야 승산이 있지 않을까. 반민주, 예, 그러니까 비윤 구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다. 내가 대안이다. 이제 이런 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일정 정도의 소구력을 가지고 서울이나 수도권 출마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 자본을 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제 이분이 살아온 궤적이 앞서 제가 강남 8합군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인 타워팰리스 살고 또 부인이 김앤장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또 그 진형구 검사장이고 말이죠.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상위 0.1%의 삶을 살아온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소구력은 강남이거나 뭐 대구거나 서초거나 이런 데선 소구력이 있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볼 때 와 한동훈 우리를 위해서 정말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줄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출신이 상당히 좀 상위권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검사 말고는 한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뭐 재래시장을 다닌다든가 민생 현장에서 무슨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처럼 다 경호받으면서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정치 근육 힘이 있을까? 저는 그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네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국회 앞에서 새 현수막 문구 올린 게 좀 논란이 됐는데 이제 네. 결국 삭제하긴 했지만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뭐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이런 문구인데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글쎄요. 어떻게 이런 문구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하튼 납득 불가다. 납득 불가고 제가 오늘 아침에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화가 난다. 이젠 진짜 화가 난다. 그리고 책임을 누군가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지. 한준호 홍보위원장이 나와서 뭐 업체가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70년 정당 역사상 최악의 홍보물을 만들어 놓고 업체 탓을 한다? 이런 무책임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서 어떤 분, 우리 당은 이제 앞으로 뭐 물어볼 일 있으실 때는요, 업체에 문의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조롱과 비아냥 섞인 발언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무총장이 철저히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조정식 사무총장의 이런 어떤 그 사소한 실무적인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수차례 반복되고 있으므로 다행히 총선이 5달 남았으니 망정이지 총선 코앞에 두고 이런 패착이 나오면 우리 선거 다 망하는 건데 혹여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전략적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왜 이재명 대표가 조정식 총장을 정리하지 않는지 그것도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 떠나서 민주당 입장에선 정말 사활이 걸린 선거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더 그렇습니다. 예컨대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무슨 200석 이게 아니라 단 한 석만 국민의힘보다 한 석만 많으면 된다. 이런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수당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고개 들면 안 된다. 겸손한 선거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정작 정치는 모르겠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구호를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플랜카드로 걸렸던 게 현수막으로 걸린 게 아니라 시안 나온 거를 특정 언론이 보고 단독 보도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외화된 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느냐라고 비판하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청년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평범한 시민들이 보기에도 좀채 납득하기 어려운 구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듯한 이런 것을 왜 그것도 정당에서 이런 걸 걸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절대로 부정적인 것은 그 현수막에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격언이 있대요. 민주당 안에.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것도 안 쓴다는 거예요. 중단 없는 전진. 여기서 없는이라는 부정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동안 선거 캠페인 하면서. 근데 어떻게 이런 걸 갖다 쓸 수 있냐고 아주 호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해명도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탓하는 거는 굉장히 좀 업체가 왜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는 것도 업체는 하청업체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발주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업체가 상위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양평고속도로 과정을 쭉 보면서 그 원희룡 장관이 업체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라고 막판에 본인이 일타 강사라고 해놓고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비판했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비슷한 실수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그 점에서는 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충분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최고위 회의 제가 이렇게 봤는데 특별하게 없어서 좀 그것도 안타까웠습니다. 네, 요거 잠깐만 하나만 짧게 보면 원칙과 상식이 어제 첫 공식 행사로 이제 청년 간담회 진행했더라고요. 네. 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목표는 뭘까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4+1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4인방하고 이상민 의원 이렇게 5명 정도인 것 같은데 다 처지와 조건이 달라서 개별적으로 이게 뭐 뭉쳐서 한 뜻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까?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속도를 내고 빨리 나가서 그냥 차라리 나가서 무소속 연대라도 하자. 뭐 그래야지 민주당에서 도저히 정치가 되겠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아주 격하게 인터뷰를 했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 안에서도 이런 분도 계세요. 나는 정치에 미련이 더 이상 없다. 내가 개혁의 딸들, 개딸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정치하냐. 먹고 살 것도 충분하다. 나 이제 정치 그만하고 싶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좀 놀랬는데 이런 인식이라면 지금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공인의식도 없고 정치의식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계속 왜 정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 이름만 걸어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도 돌려보고 지역 상황도 살펴보고 이렇게 준비 중인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당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평생 민주당에서 정치를 해왔는데 이재명 대표 밉다고 탈당을 할 수는 없다. 끝까지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민주당은 이제 총선할 때 경선이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를 5대5로 해서 돌려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요. 만약에 하위 뭐 20% 넘어서 막 단수 공천 뭐 이렇게 되지 않는 한 대체로 다 경선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지난 총선 때 금태섭 의원이 강선우 후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강선우 후보가 누구세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리고 정치 신예였고 이분이 특별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겼거든요. 네. 경선에서. 그래서 강선우 의원이 지금 대변인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쟁력은 있는데 만약에 본선을 뚫지 못해서 경선에서 패배해서 본선에 나가지 못해서 국회의원을 못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서 요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줘라 이런 건데 이제 지도부 관계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단수 공천 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냐?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어떻게 당원들이 판단하고 국민들이 판단해서 당원들의 그런 정말 열렬한 당원들이 문제라고 한다면 국민 여론조사를 잘 받아서 경선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 룰을 바꿔달라 이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분들이 집단행동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 집단행동이 어디로 귀착될지 바로 이준석 신당으로 가게 될지 뭐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리고 또 세트로 갈지 아니면 뭐 한 명씩 갈지 또 그중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게 될지 각자의 길이 다를지. 예, 지금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다. 근데 요게 다 정리되는 시점이 아마도 12월 말, 1월 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여러 가지 일이 아유, 많을 12월이 텐데. 엄청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주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